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그대로 다 모아도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지하를 포함해 고시원, 옥탑방 등 이른바 지역구에 사는 주거 빈곤층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의식주를 꼽습니다. 먹고 입고 일상을 살아가는 주거 환경, 이 필수 요건만큼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유독 주택 문제는 개인 자산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시각이 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걱정을 덜 수는 없을까요?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사회적 기업 썰랩 건축사무소 현승현 소장님 모시고 주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건축사무소 앞에 사회적 기업이 붙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연구소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건축사무소가 어떤 집단일까 이런 네.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소위 말해서 건축가들이 일하는 회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건축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뭐 사실 최근에는 경제적인 가치, 자본적인 가치 이런 것들 산업적인 부분들로 많이 이해하고 네. 있지만 실제로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언론적으로도 그렇고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네. 점에서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공성이 짙은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건축의 공공성 자체가 사회적 목적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회사, 그런 건축가들이 일하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일하는 건축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네.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이 나라에서 인증하게 되는 어떤 절차를 가지게 돼 있고 사회적 목적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건축 가들이 일하는 어떤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 외에도 그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실행하는 어떤 과정 그리고 그것들 또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목적을 획득하고 그 사실들을 좀 인정받아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건축의 공공성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은 원래 좀 이런 공공의 문제 이런 데 원래 관심이 많으셨는지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건축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네. 무언가를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내 주변에서 무언가들을 실제로 만들어 본다는 네. 작업들이 그리고 뭐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창작의 기쁨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네. 좀 바라보고 예술적인 가치들을 많이 주목하고 계시긴 한데요. 사실은 예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예술이 우리 삶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최근에 사회 현상들 벌어지는 것들처럼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렇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관계성을 만드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기전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업한 것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그것들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사실 바라보는 건축의 입장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작업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네. 보고 오히려 저희가 하는 작업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이 과거에 집수리도 하셨다고. 네네. 집수리 봉사를.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가 이 건축을 공부하고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건축은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걸 자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본을 우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집수리는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사실 반대적인 네. 작업으로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네. 플랜카드를 하나 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고 그 지역에서 집수리 봉사활동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금 이 그게 좀 영향을 좀 미친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한 10년, 5년에서 10년 네. 사이 정도 작업을 하다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랩 건축사무소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건축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고 쓸모 없어진 것들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을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건물은 많은 비용을 듣고 새로 지으면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다만 우리 주변에서 고치고 다시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잘 갖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기존에 있던 자원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재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도전하신 첫 프로젝트가 신림동 고시원을 청년들의 쉐어하우스로 탈바꿈하신 거잖아요. 하필이면 신림동, 그중에서 고시원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저희 최초 창업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굉장히 열악한 공간적인 문제들을 가진 곳이 어디일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시원에 살아봤었고 고시원이라는 게 굉장히 공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 주거였어요. 그래서 이 고시원을 어떻게 하면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건축가들이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원이 가장 밀집한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지역에서 이 고시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이 사실 뭐 고시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사람 살기에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굉장히 좁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생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어떤 작업을 하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존의 고시원, 비어져가는 고시원들을 네. 저희가 컨택을 해서 그 고시원들을 기존의 공간들을 아주 넓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넓히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네. 오히려 생활의 질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므로써 이 생활 환경의 질을 이제 개선하려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방 하나가 집이 되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네. 고시원은 방 하나가 집이 되어 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고시원에 갈 수밖에 없는 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의 그 주민이 고시원에 가더라도 네. 좀 더 쾌적하게 과거보다는 네. 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많아지고 그런 걸 이제 의도하신 건가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들을 열악한데 조금 더 나아지게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기존의 그런 공간들이 다른 대안적인 공간으로 변할 수 있게 유도한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화시키는 개념들을 좀 주요하게 보았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고시원이라는 게 결국 아주 작은 단칸방 하나를 월세를 받고 네. 만들었던 거거든요. 결국엔 실제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타워 팰리스보다 더 비싼 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시원이. 결국에는 그런 자본 논리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회의 수요와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비용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조적인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썰레 건축 사무소 거기서 쉐어 어스라고 하는 네. 그 이름을 지금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도요? 네. 원래는 그 내용들은 네. share blank 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를 비워둔 겁니다. 이제 공간이기도 하고요.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고시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닭장 같은 공간이 네. 공간적 효율성만 취득하고 있는 어떤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효율성을 갖는 공간이 아니었고 공간의 효율성만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하고 있는 어떤 주택의 성격을 실제로 공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 생활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꾸면서 적정한 비용들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접근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그 쉐어가 우리 네. 공유하자, 함께 쓰자 네, 네. 이런 의미인데 어스가 네네. 뭐 또 분명하게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 사이에 뭐든지 블랭크가 네네네. 있다고 했으니까 비어있는 공간 안에 공간을 같이 쓸 수도 있고 네. 뭔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간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건물을 우리가 임대하는 방식도 네, 저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빌려서 다시 공간을 만들어서 재임대하고 그 비용들의 일련의 비용들을 같이 나누어 내고 나누어 사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기인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 쉐어 어스에서 좀 개선된 공간에 들어갈 때 기존의 고시원에 들어갈 때보다 좀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이 비용의 개연성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이 저희도 이제 임대를 받고 재임대를 주고 네.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공과 결합한 형태로 작업들을 하였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사비 보조를 일부 받으면서 보조를 좀 해주고 일부 받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공공에서 원하는 어떤 자격 조건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작업을 하는 입주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소득분이 6분위 이하의 네. 사람들인데 이제 저희가 자격 기준을 봤는데 네. 소득 수준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보통 200만 원 이하 네.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입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거의 청년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이제 그런 자격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네. 뭐 그런 상황이긴 그렇군요. 합니다. 공공주택도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잖아요. 네네. 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그중에 선랩은 어떤 형태의 주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 형태의 주택들을 저희가 요즘에 제도화돼서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부르고 네. 있고요. 저희가 했던 어떤 고시원이라는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상황의 주택들을 저희가 서울시랑 협업을 통해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최초에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 저희가 또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건물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들을 저희 임대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공공에서 보조를 받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들을 적정하게 어떻게 보면 나누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 사회주택과 같은 어떤 지원을 하는 공공의 임대주택 성격들은 가장 관건인 것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소유를 최근도 아니죠. 이제 민간임대특별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지 않아도 네. 이제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서 토지나 건물은 공공이 소유하거나 지원하고 그것들을 저렴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사이에 어떤 사회주택 사업자라는 어떤 공적 성격을 가진 그 사회적 네. 기업들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의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임대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제 해외에서 이런 사회주택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보다 좀 앞선 나라 또 유럽 국가들이 좀 이런 사회주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실정 중에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 특히 뭐 네. 네덜란드나 프랑스 이런 쪽 국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이 생긴 건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 행사들을 이제 몇 년 전에 했었고요.
100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엔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화, 공업화에 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니 그 자기네 종족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공과 네.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어떤 사회주택 사거리가 있습니다. 100년 된 사거리에 각각의 사거리 네 모퉁이에 각각의 그 칼럼에 대한 사회주택들이 해서 거기에 사회주택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공이 그런 사회주택 개념으로 민간 어떤 사업자에게 50년에서 100년 이렇게 임대 기간을 설정해주면 거기서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마련한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런 유럽의 사회주택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많이 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수한 건축가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일상적으로 규격화되고 상품화된 네.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제 집을 뭐 소유하거나 뭐 재테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집을 구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집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이런 소위 말해서 사회주택,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공공임대주택 개념이긴 한데요. 그게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처럼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 같으면 자기가 머무르고자 네. 하는 지역에 어떠한 그 운영하는 기관에 기관에 등록을 해서 신청만 하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들어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무엇보다 집이 어떤 모양일지가 궁금한데 그 집 구경 한번 해봅시다. 저기는 어느 지역인가요? 저희가 최초로 작업했던 고시원이었고요. 전체 44개의 방에 4개 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작업을 최초로 했었고 이게 저희가 두 번째로 작업한 고시원인데요. 네. 고시원 가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전형적인 고시원입니다. 겉에만 봤지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안에가 이 복도 폭이 한 80cm 정도 네. 되는 폭에 쭈루룩 방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저희 편은 먹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지금 방에 곰팡이가 예. 쓰는 거죠? 저기가 굉장히 좀 열악한 고시원. 이게 제가 봤던 고시원 중에서도 네. 굉장히 열악한 축에 속하는 편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철거하기 전에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성인 남자가 양팔 걸리면 1.8m 정도 돼요. 1.8m. 그리고 누웠을 때 살짝 고개가 접혀요. 아, 그래서 저게 딱 한 평짜리 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방이 집이 된 지금은 거죠. 이제 고치기 전이고 지금은.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실제로 직접 공사를 다 했어요. 네, 거의 직접 공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그 고시원의 대신 공간은 넓어졌고 네. 그 대신 한 공간에 2명 이렇게 이상 또 쓸 수 있게. 네, 기존에 저 같은 경우 한 층에 25개씩 총 50개가 있었는데 네. 현재는 20명 정도 네. 살고 있는 방이 되었습니다. 다목적 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전체가 이런 공간 저런 공간을 다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몇 명이서 같이 쓸 건지. 네. 그래서 여러 집들이 모여 있는 저희는 유닛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해서 네. 같이 쓰는 주방, 여기 주방. 네. 같이 쓰는 거실, 네. 그다음에 같이 쓰는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네. 쓰는 공간도 있고요. 예, 저희가 공유 공간들을 좀 단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예, 그 이유는 사실 이 공유 공간들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가 같이 쓰게 되면 누가 어떻게 써야 될지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굉장히 경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같이 쓰는 사람들을 정해주는 네. 게 됩니다. 네, 네. 관계 맺음이 가능한 네. 어떤 단위 그리고 누가 쓰는지 네. 예, 그래야 이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쾌적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개인이 쓰는 어떤 시설부터 해서 지금 최대 7명이 같이 쓰는 시설까지. 그래서 인원이 많고 그런 집들의 유닛들이 모여 있고 네. 또 유닛끼리 같이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건물하고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네. 곳이 공유 공간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을 설계할 때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고시원을 공유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시원 사실 주택이라고 부르기 좀 네. 민망한 네, 구조였죠. 그래서 저희가 공유주택을 만들면서 과연 몇 명이서 같이 쓸 거냐, 뭘 같이 쓸 거냐, 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는 어떤 관계들을 맺을 네. 거냐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네. 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닛이라는 구조로 네. 2명이 같이 쓸지, 3명이 같이 쓸지, 네. 5명이 같이 쓰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네.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서 제일 첫 호점에서 4개의 유닛을 만들어 테스트를 했었어요. 실제로 반응이 좀 있었고 아.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자기가 돈과 대비해서 네. 무엇을 선택했었는데 네. 저희 최초엔 그래서 금액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돈이 같으니까 둘이 살던 다섯이 살던. 네네네.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선호하는 그렇죠. 것들을. 실제로 성향 차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돈 차이가 있다면 좀 싼 걸로 가려고 그렇죠. 네, 하는데 그런 경향들이 생길 수 같은 있죠. 값이니까 네네. 예, 형태를 이제 네네.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만들어줬다는 게 되게 네. 유의미했고 실제로 사용자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의 어떤 공유 공간들 네.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들은 거의 1인 가구이기 네. 때문에 이 고시촌이라는 어떤 1인 가구의 어떤 문제점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 맺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사실은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인지적으로 사실은 저희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을 한 번으로 걸 수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관계 맺음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네. 거랑 이제 고시원촌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뛰쳐나오면 그냥 길이에요. 네. 복도 이제 도로로 밖으로 네. 뛰쳐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거실 같은 같은 그런 공간들이 개념이 없는 없죠. 거예요. 그래서 네. 손님이 와도 누가 와도 만날 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들이 모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거실도 만들어주고 저희가 뭐 마당도 만들어주고 네, 네. 작업할 때도 네. 만들어주고 뭐 이런 개념들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지역적인 작업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거면 처음에는 공간 재생이라는 개념을 시작했다면 이제 관계가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관계와 네. 지역 재생의 개념으로 네. 지금 좀 그렇군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간이고 이런 쉐어하우스가 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인 것 같은데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의 평가는 어떤 거예요? 또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고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당연한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저희 이 건축가들의 고민도 많이 녹아 있지만 사실은 비용도 저렴하죠. 네. 왜냐하면 또 저희는 공공과 보조를 통해서 어떤 비용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적인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입주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 그리고 관계 맺음의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자기들이 네.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가능성들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많이 인지했고 그리고 특히 그 부모님들이 여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세요. 굉장히 그 보안이나 안전 문제에 네.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보시고 좀 안심하시고 하시겠네요. 저희는 이제 계속 저희가 상주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매니저들이 상주하고 있는 매니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만족스러워하시는 편들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 짓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직접 관여하시나요? 그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적기업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획득하게 됐었던 이유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네.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까지를 기획부터 해서 운영, 설계, 운영까지 네.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실제 입주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자이너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공간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한 절반 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즘에는 이제 카톡 플러스 네, 친구라고 해서 네.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툴을 통해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입주자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를 좀 만들고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에 약간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네. 이제 가디언 제도라고 네. 해서 입주자들끼리 자기네 대표성을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 일정 비용을 지원해서 입주자들이 좀 스스로 네. 뭔가를 해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쉐어하우스가 그동안 5호점까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신림동, 또 충무로까지 진출하셨던데 각 지역마다 각 집마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진행은 사실은 한 지역에서 작업을 해왔고요. 신림동 고시촌 지역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의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공용공간도 많고 하고 있지만 사실 밖에서 더 많이 지내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잠만 자고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럼 당장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동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림동 고시촌은 고시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밀집해 있는 네.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공유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각 호점을 인접하게 만들고 그 호점마다의 커뮤니티 공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점은 저희가 서림길 라운지라고 이름을 맺혔는데 약간 거실이자 미팅 공간 같은 개념들이 있고요. 2호점에는 실림로 루프탑이라고 해서 옥상 마당에 정원과 뭐 바비큐장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뭔가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것. 3호점에는 화암로 스튜디오라고 해서 지하에 공방, 작업장들을 만들어 놨고요. 4호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했는데 실림 다락이라고 해서 이 동네 이벤트 공간처럼 해서 지금은 저희가 북카페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점마다 특징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그것들 이 호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호점의 것들을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 어디 가면은 어느 공간이 있다. 다 연결돼 있고 다 도보로 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은 여기에 하나인 것 같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 동네 전체가 됩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 말은 예전에는 방이 집이 되었지만 지금은 동네가 집이다. 동네가 집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그럼 뭐 루프탑에 올라가서 우리 좀 파티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생기는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지역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지역이 사실 원래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록슨 되면서 사실은 사법시험과 관련된 많은 학원들, 많은 인프라 시설들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공실도 많아졌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도 들어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더 고시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집객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만들어졌고요. 뭐 최근에 사실 교통 이제 도로도 뚫리고 경전철도 열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호재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저희 공간들이 많이 작동을 하면서 기존에는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지역이 고시생들을 위한 동네였다면 지금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동네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가로서 돈을 벌고자 하면 애초에 이런 일도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은 있어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뭐 공공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은 처음 뭐 수익 부분은 사실 저희가 수익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주변의 실질적인 환경들을 바꿔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의 연구 프로젝트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얼마를 받고 얼마를 다시 지불하고 그래서 망할 정도는 아니고 남는 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교훈 삼아서 이런 식으로는 지속성이 없겠다. 지속성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또 무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을 만들어 보자는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을 짜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공간들을 더 많이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 개념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맞춰보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성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또 해결하셨어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기피해야 될 게 이제 공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접촉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을 같이 쓰면서 관계를 맺고 접촉하게 만들어놨는데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선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공부하러 오거나 학교에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였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들을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가져서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구조를 임의적으로 좀 만들고 그러면서 최대한 이제 상황들을 조정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 나가긴 했고요. 다만 뭐 저희한테 어렵다 아니다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빚을 얼마나 질 거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빚을 좀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는 만들었다.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참 궁금했던 게 이렇게 멋진 집을 짓는 건축가 본인들은 과연 어떤 집에서 살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때까지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저는 원래 고향이 이제 제주도 출신이라 되게 자연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고요. 굉장히 바닷가 앞에 풍경 있는 집에서 사실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런 곳에서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상경해서 저 혼자 이제 살이를 시작했죠. 그래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살아봤습니다. 약간 고시원에서 살아보신 고시원에서 살아보고 하숙집, 자취방, 기숙사 뭐 사실은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집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보았는데
사실 저는 이 집들을 그렇게 여러 군데 살아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게 뭐, 상황이 열악했던 것들은 있지만,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것들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옮겨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사회 구조가 옛날에는 이제 가족들을 위한 집, 어떤 한 세대를 위한 집으로 네. 거의 모든 것이 정의되었다면 지금의 사회 구조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의 가족 세대들이 있고 네. 개인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사회 구조를 고려한 생애 주기라든지 혹은 사회 현상에 맞는 세대들이 네.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결정적으로는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고는 있는데, 네. 저도 아파트에 사는 지 지금 이제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자녀 이제 애들 둘하고 와이프랑 이제 4인 가족. 4인 가족으로 살고 네. 있는데, 아파트는 저도 처음 살아봤습니다. 네. 처음 살아봤는데 사실 근데 편리한 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애들을 네. 자녀들 키우기에는 그렇지만 아파트라는 곳이 너무 이렇게 그들 스스로를 위한 공간들, 네. 내어주는 공간들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점에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공간들이 좀 사람들에게 주어질 기회가 제공되고 그리고 물리적, 지역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울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앞으로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사실 건축가로서 집을 이제 짓고 직접 집 네. 설계해서. 짓고 살아보고자 하는 관점이 좀 있는데요. 다만 그 집이 저 말고도 누구에게도 좀 유용한 네.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는 건 한번 짓고 나면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인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그건 우리 환경이 되었고 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아야 하고 누군가는 또 그걸 부시지 않는 이상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언제까지나 다 부시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환경을 만들어낼 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멋진 집을 짓고 사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하면서 건축가라고 하는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참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썬랩 건축사무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그 청년들을 위한 일상적인 공간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스로의 입장에서 중요한 상황들, 중요한 건물들, 중요한 환경들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싶고 저희가 이제 그런 환경들을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드는 건물을 만드는 공간 환경들이 결국 장소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고 인지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워낙 요즘의 세태가 건물들을 하면 이제 임대 수익이 얼마냐, 뭐 경제적으로 얼마의 혜택이 있느냐 이것들만 고민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과연 이 건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게 현실적으로도 그런 임대 수익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네.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지속하는 어떤 작업들을 계속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추억을 남겨주고 네. 정말 편안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그 안에서 또 어떤 서로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집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런 공간을 아마 만드실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 막히고 공기 나쁘고 사람 많은 곳의 집값이 가장 비싼 그 이유를 모르겠다. 네. 모든 면에서 경제의 논리가 앞서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죠. 집이라는 게 재산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도 어느새 잊혀진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다운 삶의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집이 더 지혜롭게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